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새롭게 등장한 김정은의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심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이번에 사연을 보내주신 리성호 씨는 이 여심이라는 김정은의 여자의 등장으로 인해 정말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등장을 하면서 권력 싸움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납치까지도 강행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호 씨는 김정은과 여심의 관계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는 리설주와 현송월 그리고 여심 사이에서 목숨까지 잃을 위기까지 처하게 되어 결국 살기 위해 탈북을 했다고 하는데요. 성호 씨가 직접 겪은 오늘 사연을 통해 대체 여심과 김정은은 무슨 사이인지, 성호 씨는 김정은의 여자들 사이에서 어떤 일을 겪었기에 탈북을 하게 된 건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리성호라고 합니다. 저번에 우연히 여심이 리설주 옆에 앉은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있노라니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일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리설주, 현송월도 아닌 여심이라는 이름이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여심 또한 김정은의 여자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김정은의 아들까지 낳았을 정도이죠. 김정일의 반대로 둘은 결혼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김정은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김정은의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여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제가 겪었던 끔찍한 일의 시작이 여심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보위부의 대위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직위가 직위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기도 했고 이래도 야망이 큰 편이었기에 열심히 노력하여 김정은의 총애를 받기도 할 정도였죠. 이렇게 높은 직위로 인해 평양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제 인생이 180도 뒤바뀐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말이죠.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평소와 같이 5시 30분 자명종 소리에 눈을 떴죠.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새벽 하늘은 여전히 어둑했어요. 늘 그렇듯 아내는 이미 일어나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나가기 전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짙은 회색 양복, 눈처럼 새하얀 와이셔츠, 그리고 당에 새긴 붉은색 넥타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훑어보고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정돈하고 나서야 저는 방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나선 출근길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매 순간 주변을 경계하며 걸었죠. 누가 나를 미행하고 있진 않은지,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이건 직업 때문에 생긴 습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본능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고위직에 오를수록 적도 많아진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김정은의 일정부터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있더군요. 위원장의 개인 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극비리에 진행되는 일정이었죠. 직감적으로 저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소수의 경호원들과 함께 김정은을 수행했습니다. 목적지는 평양 외곽의 한 별장이었죠. 차에서 내리자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별장 주변은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멀리서 맑은 시냇물 소리가 들려왔죠. 그때였어요. 별장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를 본 순간 저는 그녀가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여심이었죠. 들었던 대로 매우 하얀 피부에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더군요. 솔직히 제 눈에는 리설주와 현송월보다도 훨씬 더 예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사진으로만 봤던 그녀를 실제로 보니 왠지 모를 긴장감이 들더군요. 조금 놀라기도 했고요. 하지만 정작 놀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심을 본 김정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하는 걸 목격했거든요. 그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늘 보던 위엄 있고 냉철한 지도자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보는 듯한 부드럽고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순간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거든요. 여심은 김정은의 단순한 측근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에게 그녀는 특별한 존재, 아마도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하나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리설주나 현송월을 바라볼 때 김정은의 눈빛과는 확연하게 달라 보였으니까요. 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주변을 경계하며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명목은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지만 사실은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저의 귀는 자꾸만 그들의 대화에 쏠렸죠. 들리는 내용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말투와 분위기에서 친밀함이 물씬 풍겼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여심을 대하는 태도는 다른 그 누구에게서도 본 적 없는 것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여심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호기심이라고 해야겠죠. 김정은의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겼죠. 여심은 정확히 누구인지,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만나는 건지 등이 말이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동료들과 대화할 때마다 여심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남아 관련 문서들을 살펴보기도 했죠. 매일 밤 퇴근 후엔 그날 얻은 정보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김정은의 총애를 받는 만큼 김정은의 측근들 그리고 김정은과 그의 가족들의 안위를 책임지는 게 제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다 저는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심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겐 김정은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제가 알게 된 정보가 북한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 정보들 때문에 언젠가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정보야말로 제가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북한에서 정보는 곧 권력이니까요. 그리고 끝까지 함구해야 할 비밀이기도 했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표면적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긴장과 호기심, 두려움이 교차했죠. 여심과 그녀의 아들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모아가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 정보를 무시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호기심을 조금만 더 줄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하지만 그랬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겠죠. 그리고 아마도 북한의 현재 모습도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알게 된 그 정보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때 저는 미처 몰랐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의 인생을 뒤집은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분위기가 평소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멀리서부터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거든요. 확실히 평소와는 다른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모두들 작은 소리로 속삭이고 있었고 제가 다가가면 갑자기 말을 멈췄으니까요.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큰일이 있었다는 걸 느꼈죠. 가장 친한 동료인 철수에게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 철수는 주변을 살펴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 방송에서 여심이 찍혔대. 본의 아니게 말이야.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자세히 말해봐. 철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어제 지도사님이 행사에 참석하셨잖아. 여심도 따라갔던 모양이야. 본래는 화면에 나올 예정이 전혀 없었는데 카메라가 잠깐 잘못 돌려져서 화면 구석에 그녀의 모습이 잡혀버린 거지.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걸 본 사람들이 있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정일 때 함께 대동한 이후로 여심이 공식석상 자리에 함께 잡힌 일은 굉장히 드물었으니까요. 확실히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여심이 공식석상에 동행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데 그녀의 모습이 실제로 방송에 잡혔다니요. 비록 아주 짧은 순간이었겠지만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파장이 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확실히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사무실이 술렁거렸거든요. 모두들 여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누군가는 그녀가 오래전부터 위원장의 연인이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그녀가 숨겨진 권력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 귀에 들어온 가장 충격적인 소문은 다름 아닌 이것이었죠. 여심이 김정은의 첫사랑이라더라. 심지어는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김정일의 반대로 못한 거래. 아들도 리설주보다 먼저 나왔다던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눈빛이 그렇게 다르게 보였던 거구나. 첫사랑이라. 그렇다면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정치적 동맹을 넘어선 관계겠죠. 사랑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이 퍼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리설주와 현송월의 반응이었죠. 모두들 알다시피 리설주는 공식적인 북한의 퍼스트레이디였고 현송월은 오랫동안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리가 없었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김정은을 데리러 갔다가 우연히 리설주와 현송월이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질투가 느껴졌어요. 리설주가 말했죠. 저 여자가 어떻게 감히 공식 석상에 나타날 수 있죠? 이러다가는 우리의 지위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현송월도 동의하는 듯 했어요. 맞아요. 저 여자와 그 아이를 어떻게든 멀리해야 해요. 평소에는 죽을 듯이 싸우던 둘이서 이렇게 동맹을 맺듯이 뜻을 합치고 있다니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저는 확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어요. 북한의 미래, 어쩌면 후계 구도까지 관련된 큰 문제였죠. 그 이후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여심의 과거, 그녀와 김정은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말이죠.
매일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문서를 뒤지고 동료들의 대화에 귀 기울였죠. 그리고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심은 단순한 첫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김정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유일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두려움도 커져갔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경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죠. 대외비적으로 현송월의 아들뿐만 아니라 여심의 아들도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럴수록 리설주와 현송월은 여심과 그의 아들을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심 모자의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죠. 한 번은 리설주가 김정은에게 여심의 아들을 멀리 보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현송월 또한 자기 아들을 위원장님 곁에 더 가까이 두려고 애쓰는 모습이었고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두 아이의 존재가 북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복잡한 권력 구도 속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말이에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과연 누가 후계자가 될까? 여심의 아들, 아니면 현송월의 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두려움도 커져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정보야말로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죠. 여심, 리설주, 현송월, 그들의 암투는 점점 더 치열해져 갔고 저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김정은의 별장을 경호원들과 함께 경호하던 중 우연히 두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김정은이 부른 듯해 보였어요. 덕분에 저는 그들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죠. 확실하게 한 아이는 현송월의 아들이었고 다른 한 아이는 아마도 여심의 아들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확실히 두 아이 모두 김정은과 닮은 구석이 있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의 존재가 북한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제가 본 여심의 아들은 까만 눈동자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주변의 모든 것을 흡수하려는 듯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말을 할 때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더군요. 요즘 공부는 어떠니? 김정은이 물었죠. 여심의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역사가 특히 재미있어요. 우리 조국이 어떻게 강해졌는지 배우고 있어요. 제가 잘하면 저도 조국을 위해 큰일을 하고 싶습니다. 김정은의 눈빛이 흡족해 보였습니다. 그 아이의 대답은 단순한 암기가 아닌 자신의 생각을 담은 것 같았거든요. 반면 현송월의 아들은 조금 달랐어요. 현송월의 아들 또한 똑똑해 보였지만 섬세한 이목구비가 눈에 띄었거든요. 여심의 아들과 다르게 현송월의 아들은 말을 할 때 조금 더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깊이 있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죠. 너는 어떠니? 김정은이 현송월의 아들에게 물었어요. 현송월의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대답했죠. 하나를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과목이 재미가 있습니다. 더욱 더 다양한 것들을 배워서 나중에 조국에 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도 김정은은 흡족한 듯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죠. 아버지로서의 따뜻한 애정이 있었고 동시에 미래의 후계자를 가늠해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도 있었어요. 어쩌면 그 두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상도 못한 장면을 보게 된 저는 흥미가 생기면서도 조금은 두렵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이 후계자를 정하기 위해 아이들을 불렀다는 것이 확실해졌으니까요. 후계자를 준비한다는 것은 정권이 바뀌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매우 큰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심의 아들이 갑자기 평양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아이를 숨겼다는 소문도 함께 돌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분명 리설주나 현송월의 짓일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김정은이 갑자기 여심의 아들을 찾으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것도 전 부서의 최우선 과제로 말이에요. 저는 그때 깨달았죠. 김정은에게 여심의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말이죠. 그 이후 저는 밤낮 없이 아이를 찾는 임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이는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무사했죠. 아마도 김정은의 예상보다도 큰 분노에 다시 돌려보낸 듯 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북한 내부의 권력 구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오히려 여심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반대로 리설주와 현송월의 입지는 좁아졌죠. 그렇게 여심의 아들이 발견된 후 사무실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어떤 새로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웠죠. 게다가 보위부 내에서도 미묘한 권력 이동이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리설주와 현송월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심과 그녀의 아들을 어떻게 견제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죠. 리설주의 목소리에서는 큰 분노와 불안이 느껴졌어요. 저 여자와 아이를 그냥 둘 순 없어요. 이러다가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현송월도 또한 리설주에게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지도자님이 여심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이번 일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잖아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어요. 북한의 미래, 어쩌면 후계 구도까지 관련된 큰 문제였죠. 한편 여심 파벌 또한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들의 일이 큰 촉매제가 되었겠죠. 그렇게 점점 고위 간부들 중 일부가 여심 편에 서기 시작했고 그녀의 영향력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어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정보는 계속 수집해야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김정은의 별장에서 비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평소와 같이 경호 임무를 맡아 그 자리에 있었죠. 회의실 문 밖에서 서 있었지만 몇몇 대화 내용이 들려왔어요. 김정은이 후계 문제를 거론하는 것 같아 보이더군요. 아직 때가 이르지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열렸고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다행히 아무도 제가 엿듣고 있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죠.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그렇게 날이 갈수록 평양의 권력 구도는 더욱 복잡해져 갔습니다. 여심 파벌과 리설주 현송월 연합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위험한지 절감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고위 간부 한 명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여심 파벌과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는 조용히 저에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리성호 동무, 자네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네.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겠나? 우리는 자네의 능력이 필요해. 저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이런 접근은 계속되었습니다. 리설주와 현송월 측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모두 은밀히 저에게 접근해 정보를 요구했어요. 저는 점점 더 제가 위험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매일 밤 집에 돌아갈 때마다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가족들의 안전도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결심했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정보는 계속 수집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바빠서 그래.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어요.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죠. 여심, 리설주, 현송월, 그들의 암투는 점점 더 치열해져 갔고 저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어요. 모두가 작은 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죠. 제 책상에 앉자마자 가장 신뢰하는 동료가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고 말았죠. 위원장님께서 쓰러지셨대. 심장에 큰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순간 오히려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귀에서는 윙 하는 소리가 들렸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구체적인 정보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위원장이 의식불명 상태라는 말, 외국 의료진이 비밀리에 평양에 도착했다는 소문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한밤중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리설주였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박해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와요.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한밤중에 리설주가 있는 장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제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리설주의 방에 들어서자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꿰뚫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렬했죠. 리성호 씨, 시간이 없어요. 나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여심의 약점을 모두 말하세요. 그녀의 과거, 그녀와 위원장의 관계, 모든 것을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 가족의 미래는 없을 거예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가족 이야기까지 나오니 손까지 덜덜 떨리더군요. 순간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들을 애써 참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여심과 위원장의 비밀 결혼식, 그들의 아들. 하지만 이걸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며칠 뒤, 이번에는 현송월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에 저는 이미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죠. 이미 리설주를 한 번 겪은 뒤였으니까요. 그녀의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제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송월의 사무실은 리설주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둡고 답답한 분위기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는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앉으세요, 리성호 동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심의 아들에 대한 정보를 넘기지 않으면 당신은 곧 숙청될 겁니다.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알아야겠어요. 그녀의 말에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숙청이라는 단어가 제 귓가에서 메아리 쳤죠. 북한에서 숙청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저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자르고 말을 이어갔어요. 시간이 없어요. 지도자님의 상태가 좋지 않아요. 우리는 빨리 행동해야 해요.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세요. 그래야 당신과 당신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테니.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여심의 아들, 그의 능력, 위원장과의 관계. 하지만 이걸 말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해서. 저는 겨우 이 말을 짜냈습니다. 현송월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좋아요. 하지만 오래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최대한 빠르게 답을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떨리는 다리로 그녀의 사무실을 나왔죠. 이제 저는 양쪽에서 협박을 받고 있었어요. 리설주와 현송월, 두 사람 모두 저를 압박하고 있었죠. 어느 쪽에 서야 할지, 어떤 정보를 줘야 할지 제 머릿속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이 저를 감쌌죠. 그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가진 정보는 이제 독이 되어 저와 제 가족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했지만 그 선택이 또 다른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리설주와 현송월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의 일상은 완전히 뒤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어떤 협박을 받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저를 엄습했죠. 식사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책상 위에 익명의 쪽지가 놓여 있었죠. 오늘 밤 10시 대동강 변 벤치에서 기다리겠소. 당신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제안이 있으니 꼭 나오세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또 누구의 메시지일까요? 여심? 아니면 또 다른 세력? 하루 종일 그 쪽지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죠. 밤 10시,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대동강 변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죠. 가까이 다가가자 그가 말했어요. 리성호 동무, 우리는 당신의 능력을 높이 샀소. 여심 동지를 위해 일해주시오. 그녀가 권력을 잡으면 당신에게 큰 보상이 있을 거요. 그는 여심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침을 꿀꺽 삼켰죠. 이제 세 개의 세력이 저를 노리고 있었으니까요. 대체 저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다음 날 김정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실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었죠. 그 와중에 리설주가 저를 다시 불렀어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선택을 하세요. 우리 편에 서나 아니면. 그녀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는 죽음이 눈앞에 드리워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대로 계속 북한에 남아있다면 언젠가는 제 가족들까지 위험에 처할 거예요. 하지만 탈북을 선택한다면 그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한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탈북을 하기로 한 거죠. 하지만 이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요주의 인물 중 하나였으니까요. 매 순간이 위험의 연속이었죠. 국경을 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도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 뒤를 돌아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탈북을 결행하는 날, 저희 가족은 한밤중에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어요. 매 순간 붙잡힐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싸워야 했고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릴까봐 가슴을 졸여야 했죠. 강을 건널 때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차가운 물살과 싸우면서도 뒤에서 총소리가 들리지는 않을지 귀를 기울여야 했죠.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 그리고 한국으로 가기 위한 또 다른 위험한 여정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모든 과정을 거쳐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도 생겼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제가 알고 있는 북한의 비밀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저는 한국 정부의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여심과 그녀의 아들에 대한 정보, 북한의 권력 구도, 모든 것을요. 제가 제공한 정보가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아직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심지어는 말하면서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손이 덜덜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 밤에 잠에서 깰 때면 아직도 평양에서의 그 긴장감 넘치던 나날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그리고 북에 남겨둔 사람들,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오죠. 제 선택이 옳았는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직도 많은 의문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저희 가족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선택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의 저처럼 체제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삶은 언젠가는 꼭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목숨을 위협받지 않고 온전히 저로 살아가는 이 기분을 말이죠.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저는 밤하늘을 바라보고는 합니다. 저를 받아준 이 한국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말이죠.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요즘 꽤 유명세를 탄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질 듯 합니다. 바로 리춘희 아나운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연을 전해주신 리은별 씨는 리춘희를 보며 아나운서의 꿈을 키웠고 결국 아나운서가 되어 리춘희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절해 보이는 듯했던 리춘희는 은별 씨의 입지가 커질수록 끔찍한 만행들을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수치심까지 느끼게 되었고 나중에는 목숨의 위협까지 느껴지자 결국 살기 위해 가족들과 탈북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은별 씨가 직접 겪은 이번 사연을 통해 대체 리춘희가 저지른 끔찍한 만행들은 무엇인지, 어떤 일을 저질렀기에 수치심까지 느끼게 된 것인지 그녀의 끔찍한 민낯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리은별이라고 합니다. 이번 뉴스에서 리춘희가 대본을 잘못 읽은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참으로 쌤통이라는 기분이 들더군요. 저 또한 한때 아나운서로 일을 하며 리춘희에게 정말 말 못할 일들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서 치가 떨리고는 했는데 역시 인과응보라고 자신이 한 일은 되돌아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항상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두렵기만 해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뉴스를 보고 용기가 생겨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큰 용기를 내어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만큼 여러분도 꼭 함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꽤 잘 나가는 아나운서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리춘희의 영향도 있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리춘희의 열정적인 뉴스 진행을 보며 자랐거든요. TV 앞에 앉아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언젠가는 저도 저런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고 꿈꿨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거울 앞에서 발음 연습을 하고 그 노력 덕분에 리춘희가 졸업한 평양연극영화대학 배우과의 수석으로 입학까지 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어릴 때부터 들어온 예쁜 외모 때문도 있었겠지만 저의 노력이 더 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기 수업, 발성 훈련,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제 꿈을 잊지 않았어요. 졸업할 때쯤 드디어 그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왔죠. 조선중앙TV의 신입 아나운서 선발 공고를 보고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밤새 지원서를 쓰고 또 썼죠. 제 열정과 능력을 모두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만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선발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부모님께 전화드렸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묻어나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우리 은별이가 해냈구나 라고 하시는 그 한마디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제 꿈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으니까요. 입사 첫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설레는 마음으로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날아가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방송국에서 우연히 리춘희 선배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제 우상이자 제가 이 길을 걷게 된 이유인 그분이 바로 앞에 계신 거예요. 리춘희 선배님은 따뜻하게 저를 격려해 주셨고 그 말씀은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심지어는 눈물까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남아 발음 연습을 했고 선배들의 뉴스 진행을 유심히 관찰하며 배웠죠. 특히 뉴스 원고를 분석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했죠. 리춘희 선배님은 그런 저를 눈여겨보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퇴근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선배님이 제게 다가오셨거든요. 은별동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은데 내가 조금 도와줄까? 그 말씀에 저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날부터 리춘희 선배님은 종종 저에게 개인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발음 교정부터 시작해서 뉴스 전달 방식, 카메라 앞에서의 자세까지 세세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셨죠. 은별아, 입모양을 조금 더 크게. 그래야 시청자들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어. 긴장하지 마. 내가 편안해야 시청자들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조언들이 저에겐 정말 소중했고 꿈만 같았습니다. 리춘희 선배님의 이런 따뜻한 지도 덕분에 저는 확실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은 제가 실수했을 때도 질책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조언해 주셨죠. 은별아,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야.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격려의 말씀이 저에겐 큰 힘이 됐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주말 저녁 뉴스의 앵커로 발탁된 거예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도 느꼈죠. 첫 방송 날 정말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합니다라는 신호와 함께 이상하게도 모든 긴장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리은별입니다. 제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제가 태어난 이유를 깨달은 것 같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제 인기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차세대 리춘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죠.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높아질수록 책임감도 커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급격한 성공이 계속되면서 때로는 제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리춘희 선배님의 격려와 조언이 큰 힘이 됐습니다. 선배님은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셨으니까요. 은별아, 넌 할 수 있어. 내 재능을 믿어. 라고 말씀해주실 때마다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듯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건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날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뉴스 진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분주한 스튜디오에서 머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국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지도자님께서 오신대. 누군가의 외침에 모두가 긴장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양복을 빼입은 경호원들이 방송국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사실임을 깨달았죠. 복도를 지나는 경호원들의 발소리가 제 심장 소리와 겹쳐 들렸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혹시 내 방송을 보시게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더욱 긴장됐어요. 그리고 정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정은이 제가 뉴스를 진행하는 스튜디오에 들어온 거예요. 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김정은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향했을 때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이야말로 내 실력을 보여줄 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 뉴스를 진행했어요. 평소보다 더 또박또박, 더 열정적으로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죠.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표정 관리하느라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김정은이 저에게 다가왔을 때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자네 이름이 뭔가? 리은별입니다. 지도자님. 은별 동무. 자네 재능이 아주 뛰어나군. 앞으로 더 큰 일을 맡게 될 걸세. 내가 계속해서 지켜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저를 칭찬하다니. 그 순간 저는 제가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도 느꼈어요. 마치 어깨에 거대한 바위를 올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방송국 생활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거든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부러워하고 누군가는 경계하는 듯한 눈빛. 선배들은 더 친절해졌고 후배들은 더 공손해졌죠. 처음에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당과 군 주요 행사의 단독 아나운서로 발탁됐습니다. 이건 정말 큰 영광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도 따랐어요.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할 정도였죠.
이런 성공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책임을 맡게 됐어요. 때로는 그 무게에 눌려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생각하며 힘을 냈죠. 나는 할 수 있어. 리은별. 넌 특별해.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제 인기가 높아질수록 주변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죠. 특히 리춘희 선배님의 태도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어요. 처음엔 미묘한 차이였어요.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존경하는 선배님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방송 직전에 갑자기 대본이 바뀌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처음엔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혹시 고의일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생방송 5분 전에 대본이 완전히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리춘희가 저에게 다가와 대본이 바뀌었다며 새로운 대본을 내밀더라고요. 솔직히 정말 당황스러웠죠. 손에 든 종이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해내야 했죠. 빠르게 대본을 훑어보며 내용을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다행히 방송은 무사히 마쳤지만 그 후 한동안 악몽에 시달렸어요.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게다가 의상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직전에 갑자기 옷에 얼룩이 묻어있다거나 단추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생겼죠. 한 번은 생방송 10분 전에 옷이 커다랗게 찢어진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이 모든 게 리춘희의 짓일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죠. 제가 먼발치에서 봤는데 리춘희가 제 의상실에서 나왔었거든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다행히 스태프들의 도움으로 급하게 수선해 방송에 나갈 수 있었지만 그때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방송 내내 찢어진 부분이 다시 벌어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방송국에 올 때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거렸죠.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어제보다 더 창백해진 제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중 가장 힘들었던 건 리춘희 선배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선배님이 저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나기도 했죠. 하지만 동시에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선배님을 의심하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죠. 이런 상황에서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죠. 리은별, 넌 할 수 있어.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 그 말을 되뇌면서 제 눈빛이 조금씩 강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제가 알지 못했던 건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더 큰 시련들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제 인생의 전환점은 어느 화창한 봄날에 찾아왔습니다. 벚꽃 향기가 온 도시를 감싸던 4월의 어느 날이었죠. 방송을 마치고 분장실에서 화장을 지우고 있는데 리춘희 선배님이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셨어요. 은별아, 잠깐 시간 있니? 선배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은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선배님은 주변을 한번 살펴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고위 간부들의 비공식 모임이 있는데 내가 내 자리를 하나 마련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뛰는 듯 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모임이었으니까요. 선배님은 제 반응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으셨죠. 내 방송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자리에서 인맥을 쌓아야 앞으로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어. 내가 특별히 너를 위해 마련한 거니까 꼭 같이 가자. 선배님의 말씀은 마치 큰 선물을 주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도 느껴졌죠. 그래도 저는 감사한 마음에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 꼭 가겠습니다. 선배님이 나가신 후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죠.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초대가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기쁨에 들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밤새 뒤척이며 어떤 옷을 입을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토요일 저녁, 설레는 마음을 안고 리춘희 선배님과 함께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빛나는 고급 식당 앞에 서자 갑자기 긴장감이 몰려오더군요. 손에 땀이 배기 시작했고 심장은 마구 뛰었죠. 그렇게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호화로운 내부 장식과 정장 차림의 고위 간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향하자 갑자기 제가 너무 어려 보이고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몸이 굳어버릴 것 같았죠.
그러자 리춘희 선배님이 제 팔을 살짝 잡아주셨습니다. 괜찮아, 은별아. 넌 잘 알 거야. 선배님의 목소리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그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간부들은 웃으며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저의 뉴스 진행을 칭찬해 주셨죠. 은별 동무, 자네 목소리가 정말 듣기 좋더군. 앞으로가 더 기대돼.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제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정말 인정받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담배 연기가 자욱해지고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커졌죠. 그때 한 간부가 제게 손짓하며 말했어요. 은별 동무, 이리 와서 술 한 잔 따라주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순간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죠. 죄송합니다만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간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아나운서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어서. 그 순간 주변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리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죠. 어쩔 수 없이 그 간부 앞으로 가 술병을 들었어요. 손이 떨려 병이 잔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그렇게 술을 따르고 나서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 허리를 감싸 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아까 술을 따르라던 그 간부였어요. 은별 동무, 우리랑 더 가까워지고 싶지 않아? 저에게 가까워진 그의 숨결에서 술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면 안 돼.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팔을 누군가가 꽉 잡았어요. 고개를 돌리니 리춘희 선배님이었죠. 선배님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빛은 제가 알던 그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은별아, 선배님이 제 귀에 대고 속삭이셨어요. 이게 바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야. 거절하면 내 꿈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선배님, 제 꿈의 길잡이셨던 분이 저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다니.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잡고 어딘가로 이끌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옆에 방으로 옮겨져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뿐이었죠. 정말 고통스러웠고 수치스러웠어요. 그리고 제 꿈, 제 미래, 제 존엄성,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 제가 꿈꾸던 미래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깨달음과 함께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어두운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몸이 더러워진 것 같은 느낌, 배신감, 분노, 두려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내가 꿈꾸던 세상이 이런 거였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방송 중에도 자꾸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집중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할 수 없었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리춘희 선배님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존경하던 분이 저를 그런 상황에 밀어넣다니. 방송국에서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하지만 선배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셨죠. 오히려 제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려 하는 것 같아 보이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그 호의마저 두려워졌죠. 은별아, 이번 주말에 또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갈래? 선배님의 말씀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죄송해요, 선배님. 이번 주말엔 집안일이 있어서 라고 둘러댔어요. 저의 거절에 리춘희 선배님은 기분이 나쁜 듯이 그래 라며 돌아섰습니다. 점점 더 저는 리춘희 선배님을 무서워하고 되었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죠. 하지만 운명은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계속해서 더 높은 곳으로 밀어올렸어요. 그 모임 이후 제 방송 실력이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고 결국 김정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 제 방송을 직접 보러 왔어요. 리은별 동무,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를 않는군.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더 중요한 행사의 진행을 맡아주게. 그리고 김정은의 그 한마디는 제 인생을 또 한 번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국가 주요 행사의 단독 진행을 맡게 됐고 제 얼굴이 들어간 포스터가 평양 곳곳에 붙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길에서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고 제 팬클럽까지 생겼다는 소문이 돌았죠. 하지만 이런 성공이 계속될수록 저는 이제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리춘희 선배님의 태도가 점점 더 악랄해지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처음에 작은 만행들이 아니었어요. 아예 제 의상을 자신이 입고 진행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다른 여분의 의상은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은별아, 미안해. 실수였어. 리춘희 선배님의 거짓말 같은 사과를 들을 때면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전 아나운서 의상에 맞지 않는 평상복을 입고 진행을 해야 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 주변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은근히 저를 따돌리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중요한 방송에서 제외되는 일도 잦아졌어요. 한 번은 생방송 중에 제 마이크가 갑자기 꺼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누군가 일부러 그랬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누구겠어요? 당연히 리춘이겠죠. 은별 씨, 오늘 뉴스는 김 아나운서가 진행하게 됐어요. 은별 씨는 다음 기회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저 미소 지으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이제는 그냥 체념을 하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김정은의 총애를 받지 않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게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외국 영화를 몰래 본다느니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었다느니 하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그 소문들이 점점 더 커져갔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매일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울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죠. 하지만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방송을 진행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괴리감에 제 마음은 점점 더 찢어져만 갔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방송국의 카메라맨인 박철우가 저에게 은밀하게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유일하게 제가 믿을 수 있는 친구였죠. 은별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철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방송국 뒤편 작은 정원으로 나갔어요. 철우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별아, 조심해. 리춘희 선배가 너에 대한 거짓 증거를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 내가 반국가적인 내용의 편지를 한국에 보냈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더군요.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리춘희 선배님이 그 편지를 보이부에 보내려 한대. 이번엔 정말 위험할 수 있어. 철우의 말에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 인생이, 아니 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그 결심은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알았죠. 제 앞에 놓인 선택은 하나뿐이었어요. 바로 탈북이었죠. 탈북을 결심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어요. 부모님과 동생의 걱정 어린 표정을 보니 가슴이 아팠죠. 꼭 드려야 할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탈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족들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어떻게 그런 말을,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은별아? 아버지가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결국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리춘희 선배가 저를 고위 간부들의 모임에 데려갔던 일, 그곳에서 겪은 수치스러운 경험, 그리고 그 이후 계속된 방해와 협박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했죠.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지옥이 됐어요. 제 목소리가 흔들렸니다. 방송 직전에 대본이 바뀌고 의상에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제가 외국 영화를 봤다는 거짓 소문까지 퍼뜨렸어요.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제가 김정은 동지의 총애를 받게 되면서 리춘희의 질투와 방해가 더욱 심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우가 알려줬는데 리춘희 선배가 제 이름으로 된 가짜 편지를 만들어 한국에 보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반국가적인 내용으로 말이죠.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거예요. 이야기를 마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동생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죠. 은별아, 정말 그렇게 해야 하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아버지.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위험해요. 리춘희 선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해요. 그리고 그 영향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미칠 거예요. 또 계속해서 있는다 하더라고 이 만행은 더욱 더 심해질 거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동생이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나도 같이 갈게. 우리 가족은 함께여야 해.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열었죠. 그래, 함께 가자. 한 사람이라도 남는다면 그건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어떤 결정이든 함께 해야 해. 그 말에 우리 모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렵고 불안했지만 동시에 가족과 함께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됐죠. 준비는 철저히, 하지만 은밀하게 해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면서 조금씩 필요한 것들을 모아야 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탈북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따뜻한 옷, 약간의 식량, 그리고 최소한의 현금. 이 모든 걸 모으는 동안 우리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들키면 어쩌지? 가다가 잡히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혔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새벽녘, 우리 가족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각자의 일과를 시작하는 척했지만 가방에는 탈북을 위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죠. 친구 철호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하면서 우리의 고향 평양의 거리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철호가 알려준 브로커는 약속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죠. 준비됐어요? 그가 물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차를 타고 우리는 미리 준비해둔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여러 번 검문을 받았지만 다행히 제가 유명 아나운서라는 점이 도움이 됐어요. 가족 여행 갑니다. 라는 말 한마디면 대부분의 군인들은 우리를 보내줬죠. 하지만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또 다른 브로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자체로 안전을 보장받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여기서부턴 걸어가야 해요. 브로커가 말했어요. 그는 우리에게 지도와 약간의 식량, 그리고 중국 돈을 건네주었죠. 두만강을 건너면 중국이에요. 그 후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밤이 되기를 기다려 우리는 조심스레 강가로 향했습니다. 발소리 하나, 숨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달빛 아래 반짝이는 두만강을 보며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강물은 생각보다 차갑고 거셌어요. 옷이 젖어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하지만 뒤돌아볼 순 없었어요. 앞만 보고 헤엄쳤죠. 아버지가 동생을 업고 저는 어머니를 도와 건넜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우리의 입에서는 계속 이 말이 흘러나왔어요. 마침내 우리는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겨를도 없었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어둠 속으로 달렸어요. 뒤에서 추격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희의 탈북 생활이 제대로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숨어있다가 밤에만 이동하는 날들이 계속됐죠.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추위에 떨며 산속을 헤맸어요. 먹을 것이 떨어져 굶주림에 시달리기도 했고 길을 잃어 절망에 빠지기도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서로를 위로하는 일이었습니다. 동생이 울 때면 우리 모두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고 부모님이 지치실 때면 저와 동생이 나서서 힘을 북돋웠죠.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그렇게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태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우리 가족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탈출에 성공했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하늘 위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구나. 두렵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우리 가족, 이제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 가족은 모두 얼떨떨했어요. 드디어 자유의 땅을 밟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거든요. 공항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우리는 먼저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 경로, 그리고 제가 아나운서로 일했던 경험 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죠.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조사관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우리 가족은 하나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3개월 동안 남한 사회의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어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나만의 문화와 생활 방식 등 모든 게 새롭고 낯설었지만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죠. 하나원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건 심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을 완전히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북한에 두고 온 친구들과 동료들 생각에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옆에 있어 큰 힘이 됐죠. 3개월의 하나원 생활을 마치고 우리는 드디어 실제 남한 사회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가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죠. 처음 집에 들어섰을 때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TV, 냉장고, 세탁기,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가전제품들이 우리를 반겼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언어는 같았지만 사용하는 단어나 억양이 달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도 많았죠. 특히 저희 부모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건 취업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나름 유명 아나운서였지만 여기서는 그저 탈북자일 뿐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방송국에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억양 문제와 배경 지식의 부족이 주된 이유였죠. 그렇게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우연히 한 탈북 청소년 지원 센터의 광고를 보게 됐어요. 그들은 자원봉사자를 구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원했어요. 그곳에서 일하면서 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어 갔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저는 제가 가진 방송 경험을 살려 탈북 청소년들과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아나운서 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아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들 중 누군가가 실제로 방송국 아나운서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 꿈을 위해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만의 방송 기술, 최신 트렌드, 그리고 표준 한국어까지 배울 게 정말 많았죠.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저소득층 친구들을 위한 저렴한 아나운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우리 학생 중 누구도 아직 실제 방송국 아나운서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눈빛이 점점 더 밝아지는 걸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가끔 북한에서의 제 모습을 떠올릴 때면 감회가 새로워요. 그때 저와 지금의 제가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제 모습이 더 행복해요. 비록 유명하지는 않지만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 가족 그리고 제가 만난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새로운 꿈을 향해 계속 달려갈 거예요.